오늘 이 사건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포서에 이제 계실 때 수사를 하셨는데요. 당시 김 형사님이 이제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쥐고 그걸로 직접 범인 검거까지 했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때는 2006년 1월입니다. 당시 서울 서북부 일대에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마포경찰서와 인근 서대문경찰서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됩니다. 서울청 강력계와 강력수사대까지 지원을 나오면서 무려 1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된 사건입니다. 본부가 차려지기 약 열흘 전쯤 국과수에서 누군가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서대문에서 1년, 제가 근무했던 마포, 그리고 용산 중구에서도 반년을 쫓고 있던 사람의 DNA였습니다. 어머. 그 DNA는 어디서 나왔던 거죠? 2005년 12월 9일 오전 9시 50분경에 한 주택가에서 신고가 한 건 들어옵니다. DNA가 나온 건 바로 절도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절도 신고는 서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도둑이 침입을 했다고 돼 있었고 현관문 유리가 깨져서 집안에 유리 파편이 튀어 난장판이었고 시계와 같은 기금속과 카메라 등 고가의 물건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없는 사이에 절도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그 깨진 유리의 범인의 그 DNA가 나왔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현관에 깨진 유리 조각에서 미세 혈흔이 발견됐는데요. 이 혈흔으로 국과수의 의뢰가 들어갔던 겁니다. 오. 국가수가 보내준 결과에는요. 절도범이 저질렀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지를 받아든 마포와 서대문 경찰서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2005년 1월 13일 충정로. 저게 아마 첫 범행이었던 모양이죠? 네, 1번이라고 돼 있네요. 충주는 서대문이고요. 네. 어머. 뭐야? 이렇게 어머. 잠깐만, 연한 게 맞죠, 지금? 맞아요. 충정로에서 아현동으로 갔다가 다시 만리동 갔다가 서계동 갔다가 뭐 공덕동, 염리동. 자,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 그러니까 혈흔이 나왔던 게 12월에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더 두 건이 더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서대문구하고 중구하고 마포구 용산 네 군데에서 다 찾고 있었군요. 네네. 지금 100여 명이 투입됐다 그러니까 뭐 단체로 도둑질을 했나? 그러면 도둑의 그 뭐 절대 규모가 네, 막 엄청 커서 이거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떼도도 예, 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절도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연쇄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을 제외하고 총 11건이었고요. 아, 저렇게 성폭행을 많이 했다고? 도둑이 아니라 마포에서만 6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소위 마포 발발이 사건이라고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제 발발이라는 표현이 연쇄성폭행범을 마치 미화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일체 쓰지는 않습니다. 아, 예. 당시 쓰면 안 언론에 돼요. 이렇게 네, 나왔었는데 이거는 발발이가 아니고 밟아야 되는 놈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6년도 마포 연쇄 성폭행 사건이라고 그렇죠. 해야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저렇게 많은 사건을 저지른 것이 왜 이렇게 늦게 알려진 거예요? 당시 2006년도에는 DNA가 나오면 이것들을 연합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개별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당시 이제 서울 서남부에서 정남교로 밝혀진 이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DNA가 나오면 계속 동일한 것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이제 막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마포 연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DNA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일건이다라고 밝혀지게 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범행 주기를 보면 첫 사건이 벌어지고 6개월 후에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7, 8월에 마치 폭주하듯이 7건을 저지르고 다음 달에 1건, 그리고 3개월에 공백이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 잡힌 걸 보면 현장에서 나온 다른 단서가 없었던 모양인가 봐요. 네, 범인이 장갑을 끼거나 현장을 걸레로 전부 닦아내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단서라고는 피해자 몸에서 나온 DNA와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고
11개 사건의 몽타주를 다 모아봤는데 같은 몽타주가 하나도 없고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왜 영덕 스타킹 살인 사건 때 몽타주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이 개인마다 이 눈에 띄는 부각된 상황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몽타주만 놓고 보니까 마치 다른 사건처럼 보여가지고 수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죠. DNA 말고는 범인을 좁힐 만한 게 없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의 사건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 발견된 하나의 DNA를 통해서 한 자리에 모아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사건을 관통할 만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본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의 윤곽을 그려냅니다. 일단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는데 골목이 아주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 범행 대상과 장소에 대해 시간을 들여 관찰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포와 서대문 지역에 지리감에 있는 연고자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범행 패턴이 뭔가 있었나 봐요. 네, 첫 범행했던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머, 하계구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는 아우. 어린애에게 접근을 해서 친구들이 숨은 곳을 안다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못쓸 짓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평소 문단속을 잘 안 하는 집이었고 그날도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 집주인도 자신의 집이 끔찍한 사건의 범행 장소가 됐다는 걸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렇죠. 그렇게 긴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도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아유,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였고요. 아이, 범행 시간도 첫 번째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 또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서도 그 범인이 뭔가를 알아보고 갔을까요? 범행을 하는 순간 피해 학생을 협박했는데 그때 뭔가 수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날 피해 학생은 하교 후 평소처럼 집에 갔고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 들어와 흉기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면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랑 너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벌어졌는데요. 시간대도 비슷했고 이번 역시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성년자만 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마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무작정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 학생을 제압하기에 폭력을 행사하고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이번엔 강제추행을 하다가 도주를 했는데 피해 학생 아버지의 와이셔츠를 훔쳐갑니다. 절도가 추가가 된 거죠. 두 번째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더 과감해지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요. 6일 후에 벌어집니다. 가정주부였고요. 역시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했는데 이번엔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댑니다. 손목을 결박했고요. 현금도 강취해갑니다. 신고를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가거나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로 나대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마지막 범행만 밤에 이루어졌고요. 이거 왜 낮 시간대에 노렸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지역적 특성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세대가 막 밀집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이잖아요. 네. 일단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개방된 곳이고 이제 가족들이 다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이렇게 낮 시간대에는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정주부나 뭐 취준생 이렇게 집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 자녀들만 집에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사실 저녁 시간대가 되면 이미 가족들이 오거나 다세대이기 때문에 옆집에 그래도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범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열한 성범죄자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범행은 점점 대담해지고 그 주기도 짧아집니다.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범행 대상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뤄집니다. 닫혀있는 현관문을 두드려 보기까지 하고 그 문이 열리면 이웃인 척, 급한 볼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합니다. 아, 11번째 집입니다. 저 옆집에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혹시 그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엄마 계시면 좀 알려달라고 해주세요. 마지막에 벌어진 2006년 1월 1일 새 백두엔 범행 대상을 길에서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생이 혼자 집으로 가던 길에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요. 현관문을 닫을 때쯤 칼이 목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범인이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이번엔 스타킹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강간과 절도를 했고요. 합동수사본부에서는요, 가장 먼저 첫 범행이 시작된 2005년 1월부터 마포 일대에서 벌어진 1년치 절도 사건을 이제 모두 취합합니다. 일단 그 깨진 유리에서 DNA가 나왔던 절도 사건도 범인이 무작위로 들어갔다가 범행 대상이 없으니까 절도 행위만 하고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의한 절도 범죄가 더 있었을 것이다. 계속 시도를 해왔다는 것이 지금 이 정황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절도 건수만 1,8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 추가로 동종수법의 전과자 중 수감자, 출소자까지 취합하니 거의 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나와야 될 텐데요. 동시에 몽타주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11명의 피해자가 본 범인의 인상착의를 모두 모아 평균값으로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했죠. 그 뭐 이불을 막 뒤집어 씌우고 그랬는데 범인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초반에 범인의 체격이나 목소리로 나이대만 추정해서 몽타주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중후반부터 범인이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도주하기도 했고요. 문을 두드렸을 때 범인과 직접 대면한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저게 이제 몽타주입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이야. 173에서 177cm 정도의 보통 체형이다. 그리고 이제 각이져 보이는 얼굴형이다. 까무잡잡한 편이다. 아니 너무 평범한 얼굴 아니에요? 우리가 상당히 왜곡된 약간 편향을 좀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기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두려워할 이런 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범죄자들이 저런 아주 평범한 얼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당시 사건에 이제 제가 투입이 되면서 전부 검토를 해봤었는데 피해자들 중에 몇몇 분이 공통되게 한 말이 있어요. 고양이 자세 몰라? 이런 걸 해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몇 개의 사건에서 나타났었어요. 고양이 자세는 그 요가할 때 나오는 그런 네, 이제 맞아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운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직업적 습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수사팀에 이제 정보를 주기도 했었죠, 당시. 뭐 하는 놈이야 진짜. 그리고 이제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품 중에 범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범행 현장에 뭘 남기고 갔는데요? 이게 방에 이거예요? 떨어뜨렸습니다. 예, 종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방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거를? 예, 어? 민규야 올라오지 마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민규야 올라오지 마라? 민규야 올. 범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망 봐주는 놈? 아니면은 공범? 이거를 갖고 있다가 민규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민규라는 사람과 연관 있는 사람이 범인일 수 있는 거죠. 이 인규라는 이름이 이 쪽지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민규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규. 민규요? 어떻게 들었다는 거죠, 민규라는 이름을? 범인이 현장에서 큰 소리로 민규야 올라오지 마 거기서 망 좀 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피해자도 있었고요. 진짜인가? 범인이 민규라는 사람들과 통화하는 걸 들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통화까지 해요? 야, 그러면 통화하고 쪽지도 거면 공범이 맞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범인이 2인조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피해자들 중에 실제로 민규라는 사람을 본 피해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그러나 민규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고 그럴 수가 있나요? 야, 이거 아무도 못 봤다? 이름만 들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이상해지죠?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상당히 이상한데요, 이거는? 민규라는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공범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공범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행할 때 망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은 있어요. 민규라는 사람이 정말 공범이었다면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액션을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드러낼 때는 민규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이걸 피해자들한테 자꾸만 이제 인식시키게 만들었다는 이런 의도가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규라는 이름이요. 김 형사님이 합동수사본부에 투입되기 전에 수사하고 있었던 생각지도 못한 사건의 증거물에서 튀어나옵니다. 어머. 아주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상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그럼 우리는 헛다리 짚은 거야? 어디에서 그 증거물이 나온 거예요? 화물차 기사가 도둑을 맞았던 수표인데요. 범인이 운동화를 사면서 이 수표를 쓴 겁니다. 운동화 가게 사장도 나중에 도난 수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수표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설안에 최민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수표 이상하네. 민규란 이름은 똑같네요. 일단 우리가 최 씨인지 몰랐으니까. 일단 그 네. 그렇죠.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도 사건 증거물에서 똑같은 이름이 나온 거라 이설안에 적혀 있던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가짜로 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으로 수표 지문을 감정을 맡겼습니다. 지폐라는 게 한두 명이 만지는 게 아닐 테니까 지문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찾을 나왔나요? 수가 없지, 찾을 수가 없지. 지문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찍힌 지문만 인적사항을 쭉 확인했거든요. 근데 주민등록 사진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야, 몽타주 그 강간범 똑같은가 보다. 비슷한가 보다. 그 몽타주요? 맞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확인해 봤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10여 년간 범행이 일어난 마포와 서대문에서 6번이나 이사를 다녔던 게 확인됐습니다. 합동 수사본부 수사 초반에 마포 일대 절도 사건들이 1,800여 건이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다 재검토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가운데 이 화물차 운전자의 수표 도난 사건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도였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집안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만 1,800건이었거든요. 화물차 기사님은 남자였고 주차 시비가 벌어져서 정신이 없던 중에 조수석에 있던 손가락을 날치기 당했던 사건이라 별개의 사건으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지금부터 연쇄 강간범이자 강절도범을 이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요, 강력 전과라고는 전혀 없는 예상 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김 형사님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했을 땐 거주지가 불분명했고요. 이 씨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는 홀로 사는 어머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님조차도 이 아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이놈을 어떻게 찾아요? 일단 모텔이나 찜질방을 전전할 것 같긴 했는데 지역을 좁힐 수가 없어서 탐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 공조를 받아봤습니다. 게임 회사요? 게임 회사요? 아, 네. 연고도 없이. 나머지 시간에 뭔가 시간을 보내려면 게임이든 뭐든 뭐라도 하긴 했었어야겠네요. 이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게임 아이디를 전부 찾아 최근 접속한 IP 기록을 모두 받았는데 서류 받기 바로 전날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 사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잡았습니까?
모텔로 가서 카운터에 있는 사장한테 이 씨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받아서 객실로 들이닥쳤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이 씨한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수갑을 채우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동안 잡힐까 봐 불안했는데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아, 이들은 다 잡히면 속이 시원하대. 그리고 담배 쳐달라고 그러고. 씨.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갑을 차고 수많은 언론사 앞에서 범인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마포와 서대문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저기 잡혔습니다. 형사님이시네요. 네. 아, 참. 다 있네. 물질을 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수하려고 몇 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호르몬이 때문에 정말이야. 아, 그럼 열심히 아니 살아야지. 좀 되는 소리네. 호르몬 때문에 자수를 못했다고? 전날까지 숨어서 게임하던 놈인데. 그게 무슨 왜 어머니를 갖다 대. 말도 안 되지. 어머니 그냥- 생각했으면은 그런 일을 저지르질 않았겠죠. 어디서 동종표 얻으려고 그딴 소리야. 더 기가 막혔던 건 호르몬에 충격을 받을까 봐 자수를 못하고 범행 후에 성당에 찾아가 성모 마리아상 뒤에 숨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꼴값 떠는 얘기다. 진짜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그러면서 11건 없을 짓을 하냐. 잘못을 누구한테 빌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버젓이 지금 그렇게 지금도 아마 그 공포와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을 그 피해자들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입 밖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신을 본 적은 없지만 신은 너 같은 놈 내가 볼 땐 용서 안 한다. 신도. 악마가 있나 봐. 범행 인정은 바로 했나요? 전부 인정했습니다. DNA도 일치했고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던 추가 범행들까지 모두 자백했습니다. 아, 추가. 성범죄는 성추행 및 강간 미수, 강간 사건이 추가로 8건이나 드러나서 총 19건이었고요. 강결도는 16건으로 전부 35건으로 취합해 송치했습니다. 근데 시작은 대체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7개월 동안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성욕을 채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어린애였잖아요. 이건 어린애를 보고 성형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성범죄자예요. 성범죄자지, 무슨. 원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동거녀랑 재결합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절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한테서 뺏은 돈이 850만 원이더라고요. 첫 범행 이후 6개월간 잠복기 때는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동거녀의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동거녀를 찾으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6개월간 돌아다니도 찾을 수가 없자 서울로 올라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한 겁니다. 저희가 사건을 다 취합해서 보니까 7월 한 달에만 무려 9건을 저질렀는데 성폭행을 하루에 2건이나 저지른 적도 있더라고요. 이 사건을 다시 복귀해보면 민규라는 이름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민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네. 흘렸던 그 민규라는 이름. 근데 민규가 실체가 있었나요? 범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공범이 있는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문을 계속 제출한 점이 고려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범죄 이거 반성문은 굳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정말 매해 우리가 답답한 게 이놈 반성문 때문에 그렇잖아요.